여러분의 글쓰기 도우미 최복현입니다. 오늘은 애니미즘으로 글쓰기예요. 따라서 애니미즘의 원리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마도 그 인류의 문헌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등장한 서사시 기억하시죠? 바로 그리스 신화로 이야기되는 이 그리스 신화들은 전부가 애니미즘으로 형성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만큼 애니미즘의 힘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애니미즘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불가의 용어 중에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죠. 이 공즉시색이라는 말은 결국 없는 것 같으나 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애니미즘이 이것을 부여해주는 힘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죽어있는 사물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만약에 이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그 애니미즘은 어른이 더 잘할까요? 아니면 아이가 잘할까요? 애니미즘은 바로 아이들이 훨씬 어른들보다 발달해 있습니다. 이를테면 길을 가다가 꺾여 있는 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아이는 이렇게 말하겠죠. 아유, 이 꽃차 얼마나 아프니 참 아프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것이 바로 아이들은 애니미즘이 숨쉬고 있다라는 의미고요. 인류에 있어서도 바로 그리스 신화는 애니미즘의 본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애니미즘을 키우면 글쓰기가 보입니다. 즉 다른 글쓰기도 아니고 창의적인 글쓰기가 보여요. 만약에 창의적인 글을 쓰고 싶다면 바로 애니미즘을 생각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사물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죽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영어에서는 사물명사라고 하죠. 그리고 또 요 반대되는 걸 우리가 생물명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글에서는 요 사물명사를 무정명사라고 부르고 요거를 유정명사라고 부르더군요. 그렇다면 사물명사 무정, 감정이 없는, 그리고 생물명사는 유정, 감정이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따라서 애니미즘의 비밀은 뭐에 있냐면 어떤 그 사물에게 감정을 심어준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죽어 있는 것을 살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고요. 또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애니미즘의 시작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를테면 자,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는 감정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바위를 애니미즘으로 생각한다면 이 바위는 이제 말을 할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어요. 감정이니까요. 따라서 이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면 산에 갑니다. 겨울이에요. 아이젠을 차고 바위길을 가요. 그러면 아이젠의 밑에 밟히는 이 바위는 삐그덕 소리를 낼 겁니다. 찌그덕 소리를 내겠죠. 그랬을 때 바위니까 찌그덕 소리가 아무런 의미 없이 들려요. 그런데 이게 살아있는 놈이다, 감정 있는 놈이다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바위가 아파하는구나, 바위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아무런 감정도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자,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는데 이 숲을 보니까 참 다정한 것 같아요. 참 다정한 것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다정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이걸 그냥 나무들의 숲으로 본 게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감정 있는 존재로 본 것이죠. 그러면 이 나무들이 다정하게 모여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는 사람들의 숲을 생각해냈다라는 것이고요. 이만큼 우리가 감정이 없는 것에 감정을, 그리고 죽어 있는 것에 생명을 부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창의적인 글에 접근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처럼 애니미즘의 감정을 가지면
생각이 없던 곳에 생각이 부여됩니다. 저는 나무들의 숲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나무들을 밑으로 내려볼까요? 아마 산길을 가다가 나무들의 뿌리가 막 얽혀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러면 이 겉모습을 봤을 때 나무들은 참 다정한 것 같죠. 그러나 그 밑에 뿌리가 얽혀 있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생존 경쟁을 벌이는가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느낄 수 있다. 나무들도 생존 경쟁을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이건 이미 애니미즘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무를 그냥 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들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처럼 살고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이고, 뿌리들이 얽혀 있으면 나무들의 생존 경쟁의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감정을 부여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보다 그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은 하나의 더 예를 들어드리고 실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만약에 애니미즘의 심이 어떤지를 알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책상이 있어요. 이 책상에 낙서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쓸 수 있고, 일반적인 문장으로 쓸 수 있고, 애니미즘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 중에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책상에 낙서하지 말 것이라고 썼어요. 이번에는요, 낙서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거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애니미즘 정신을 살려가지고요, 이 책상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라고 썼다라고 치자고요. 이 글의 목적은 두 개가 다 같은 얘기입니다. 따라서 낙서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상에 앉는 사람이 낙서를 하고 싶었는데 낙서하지 말 것이라고 하는 문장과 이 책상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라고 하는 두 문장을 주어졌을 때 이걸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어디에 더 양심의 가책을 느낄까요? 바로 그것은 책상은 당신의 얼굴입니다 라는 여기에 꽂힐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마치 책상에다가 낙서를 하면 자기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것 또는 낙서를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마음을 움직이는 건 바로 이쪽일 겁니다. 따라서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제가 시를 쓴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정동진 바다에 갔어요. 거기에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에 보니까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연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해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물결이 일렁이고 있어요. 그 물결들이 쫙 밀려오는데 하얀 손을 가지고 밀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변을 넘나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정동진의 가면이라는 시를 이렇게 써봤어요. 정동진에서는 모두가 사랑에 젖는다 라고요. 그리고 바다는 하얀 손으로 다정하게 해변을 애무한다. 바다는 하얀 손으로 물결로죠. 해변을 애무한다 라고요. 자, 여기서 해변을 애무한다 라고 썼어요. 이게 바로 뭘까요? 애니미즘이죠. 해변을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의 몸으로 봤기 때문에 애무한다라는 말이 가능하죠. 이 물결이라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하얀 손이라고 봤어요. 바다는 하얀 손으로 다정하게 해변을 애무한다. 이게 바로 애니미즘을 이용한 글이겠죠. 그 다음에 이 물결이 싹 물러갑니다. 그러면 은근한 거부의 몸짓으로 해변이 밀어내면 바다는 다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부드러이 애무를 시도한다 라고요. 바다는 살금살금 길을 엿보며 해변을 쓰다듬고 해변은 부끄러운 듯 밀어낸다. 정동진의 바다는 종일 끈질긴 구애로 속살거린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정동진의 바다는 끈질긴 구애로 속살거린다 라고 썼다면 바다가 더 이상 그냥 어떤 물체가 아니라 이것은 살아있는 생물이며 존재로 다가오는 것이죠. 따라서 애니미즘이에요. 눈치를 보며 슬며시 쓱 애무하고 물러난 정동진의 바다는 하루 종일 해변과 사랑놀이를 한다 라고요. 제가 이 시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정동진 그 바다에서는 누구나 바다와 해변을 닮는다.
정동진에 가면 모두가 해변에 취하여 바다에 젖는다. 정동진에서는 모두가 사랑에 젖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기에서는 바다를 바다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보았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존재로 보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로 애니미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다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해변을 애무한다라고 봤어요. 그것은 바다가 어떤 생물처럼 감정이 있는 존재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본 것이죠. 이처럼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에 감정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든 대상을 죽어있는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고 살아있는 대상으로, 감정을 가진 대상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시가 되어 다가올 겁니다. 만약에 산에 오르다가 벼랑 끝에 매달린 소나무를 보았다면 그 소나무를 살아있는 존재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겠죠. 벼랑 끝에 있는 소나무는 키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있는 존재니까 키를 높이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졌다라고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미 애니미즘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는 이유가 들어가겠죠. 키를 높이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키를 높였다가 거센 바람이 불거나 또는 가뭄이 오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서히 키를 키우는 모습, 그 모습을 마치 엄청나게 안 좋은 환경에서 고생을 하며 자라는 사람의 모습으로 그려낸다면 그것이 곧 글이 되겠죠. 이처럼 모든 대상을 애니미즘으로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창의적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감정이 없는 바다에 감정을 부여하는 순간 바다는 바로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져요. 이것이 바로 애니미즘의 하나의 방법이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애니미즘으로 바라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색다른 의미로 다가올 겁니다. 글쓰기가 어려운가요? 아니면 글의 소재를 찾기가 어려운가요? 글의 소재는 참 많죠. 그러나 우리가 그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글의 소재가 될 수도 있고 아무런 의미 없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글을 쓰는 사람들은 대상을 바라볼 때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고 여러분이 특별한 눈을 가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의 방법이 바로 애니미즘으로 바라보기이죠. 따라서 애니미즘은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글의 소재가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애니미즘이야말로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공적 시색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적 시색이란 없는 것 같으나 거기에서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풀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나무를 캐내고 또는 약초를 캐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이죠. 그때 우리가 애니미즘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오게 되는 것인데, 애니미즘이란 죽어있는 것을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감정이 없는 것을 감정이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앞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살아있는 존재로 바라본다면 그것은 바로 글쓰기가 시작되겠죠. 가장 쉬운 예로 여러분이 흔히 쓰는 종이컵을 생각해 보자고요. 종이컵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한 번 쓰고 버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번 쓰고 버리는 존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이미 애니미즘이 들어있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생각해낼 수 있겠죠. 종이컵 하면 바로 한 번 만나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관계.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종이컵을 버리듯이 그 사람과의 관계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겠죠. 이처럼 어떤 사물이나 대상이든지 애니미즘을 부여하면 이미 우리의 새로운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죽어 있는 것을 우리가 글로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조물주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창의적인 글쓰기의 출발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글을 쓰고 싶다면, 특히 창의적인 글을 쓰고 싶다면, 문학적인 글을 쓰고 싶다면 이때는 우리가 애니미즘으로 세상을 바라보자. 그리고 대상들을 바라보자. 그러면 그 여러분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또는 만져지는 모든 것들이 글이 되어 또는 시가 되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고맙습니다.